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Well,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아이, 근데 이럴 때 꼭 맞아. 금지된 거 하는 애들 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혼자 말라는데 실험실에서 가고.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해야지. 네.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이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젠쿠이 잡들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근육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죠. 혹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에 눈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시중에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자손만 정말 우량한 좋은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대대로?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위너와 루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전자 양극화가 생기게.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은 왜 상류층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사세라 그러잖아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적이죠. 이 가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선점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탄탄한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그사세라 그래도 근친혼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럽 왕족들의 그 초상화 말고 사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맞아요. 나라 왕인데 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일차 대대전 당시에 영국 왕과 러시아 황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까지는 아닌데 정말 서 있는 모습 보면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이게 그 턱으로 좀 유명합니다. 합스부르크의 턱.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약간 근친혼 때문에 그런 얼굴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게 순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겼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순혈이라는 게 유전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러 피가 섞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친혼을 하니까 만약에 섞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된 후손이 나왔을 텐데 부정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뭐 불임까지 오고 정신병까지 오니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좀 잘 그려준 거래요. 실제로는 아래턱, 위턱이 맞지 않아서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턱이 약간 나오는 거로만 그렸지만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작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없지만 인공지능 요즘 계속 데이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외부의 것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넣더니 완전 쓰레기가 나온다. 편향돼 버리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다양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유전자 이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진짜 내 유전자가 일로 다 갔구나, 흐뭇하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작가님,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소설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낸시 크레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그 허공에서 춤추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스페인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보면 불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면인, 네. 잠을 아예 안 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지능을 개선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 시놉시스는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과 평범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고 근데 태어나 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을, 윤리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고,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담고 있고, SF는 그런 성찰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짓 했다가
이게 뭐 굉장한 돌연변이를 맞아. 만들어내서 지구 자체를 쥐라기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에 두려운 거죠. 자, 사람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저 어릴 때도 신용카드 쓰면은 뭐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빚쟁이 된다고. 근데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새로운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이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혹시 무슨 약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이런 게 꽤 있지 않나요? 1950년대요? 60년에. 60년대? 오래된 약인데 60년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약이 뭐 아스피린 아니면 타이레놀이지 뭐. 인슐린? 그 약의 이름 노비드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근데 그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반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아 그렇구나. 낳아야 될 생명을 억지로 못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러네. 1970년대에도 이 시험관 아기랑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은 뭐 너 얼려놓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막 그쵸.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분, 네 이제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고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면은 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관 아기로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유전자 편집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법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짜여져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철저한 뭐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서 감시를 받으면서 정말 드문 케이스에 적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쓰면 좋은데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보다 그게 경량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처음에 진공관으로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뭔가 나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PC가 됐을 때부터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전자에 관한 기술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키트로 나오고 경량화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무언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적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기술만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할 만한 상황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마무리. 이 유전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역사 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알지 않고 비판을 하거나 알지 않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옳든 틀리든 자신의 어떤 의견이 생길 거고 그런 의견들을 모두 갖고 있을 때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합의도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어떤 맞아요. 윤리적인 판단도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큰 사건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허둥지둥 될 부랴부랴.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퍼가 나온 지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논의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토의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왜 유전자를 바꾸는가의 목적 중에 내 팔자를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의 목적 자체는 결국 그 인류라는 종의 생존이거든요. 유전자를 그렇지만 바꾼다고. 개인이라는 건 사실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나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기 우주에는 때문에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없다고요? 네, 우주에 중심이 없어요. 정말 시공간 자체가 개도 전부 씨, 팽창하고. 개도 씨 얼마 내기 할래요? 5만 원? 저는 뭐 우주의 부르는 대로 중심 가능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부르는 대로 가능합니다. 우주의 얼마 중심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얼마 홍진경 하시겠어요? 이러지 말고. 야 진짜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 알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유전자 이야기는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항상 그 팔자를 바꾸기 위해 나 아니면 내 자녀의 팔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시도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바꿔도 팔자가 크게 안 바뀌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암호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호문 보는 거예요? 나 또 푼다. 풀어도 돼요? 술이 들어간다. 뭐예요? 자, 지금 화면에 SURRI라고 돼 있네요. 카이사르 암호를 이용해서 만든 암호문입니다. 그 장군? 그렇죠. 율리어스 시저라고 네, 있죠. 자기 어떤 동맹국들하고 비밀리에 통신하려고 사용했던 그 암호가 카이사르 암호, 이렇게 불리는 암호입니다. 자, 그러면 저게 뭔지 한번 해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반대로 보는 건가? 저렇게 보여주면. 지금 보시는 저것이 카이사르 암호, 시저 암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A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D로 표시하고, B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E로 표시하고, 이렇게 세 글자씩 뒤로 물려서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암호문을 밑에 거에다 놓고 그렇죠. 원래 단어를 위에 걸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P로 시작하는 거. P, R, O P, R, F. O. 놀라운 프루프, 증명. 그러니까 증명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증명의 증명을 프루프. 좀 긴 문장을 카이사르 암호로 바꾸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건 이제 아까보다 문장이 길어졌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쟁통에 이제 암호 해독을 한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이제 해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독하면 될까요? 중요한 게 일단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단어부터 찾아내서 이제 개를 풀어야죠. 그렇죠. 그런 방식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뭐 빈도 분석을 한다, 패턴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암호문에서 네.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글자를 암호화시켰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겠죠. 이. 그렇죠. 그럼 그 글자를 이로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또 해독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사실은 또 더 강한 암호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의 역사 그러면 이거는 창과 방패 뭐 전쟁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고 만들고를 반복해오는 어떤 전쟁의 역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멋있다. 지금 그러면 제일 번성하고 있는 암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RSA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RSA? 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톡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RSA 암호도 지금 해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일반 슈퍼컴퓨터로 한 1만 년 걸릴 일을 양자 컴퓨터로 100초 만에 풀어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뭐 군사, 외교,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데 널리 사용되는 RSA까지도 해독해 보겠다. 이런 어떤 경쟁들을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거 아직 나오려면 좀 지금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각국 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 Store and Decrypt Later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는 저장하는 겁니다. Decrypt Later는 후에 해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오가는 모든 정보를 일단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본다. 그거 마치 그냥 해동 생각 안 하고 일단 냉동 인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네, 나중에 해동되면 살릴 수 있겠지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또 거꾸로 그럼 양자 컴퓨터로도 안 깨지는 암호를 또 만들어야지 RSA 암호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야지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그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호의 아주 굉장히 초기적인 암호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암호 이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 아니 근데 RSA라는 단어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RSA.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암호를 쓰는 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 하시면 뭐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으로 보내면 해커들이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하실 때 비밀번호나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은행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요. 그게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웹브라우저 같은 거 이렇게 띄우고 인터넷 뱅킹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자물쇠 아이콘이 등장하면 이거 지금 암호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맞아, 봤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데 우리 위성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방송이라고 하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위성에서 방송 신호를 지상으로 쏘잖아. 내려보내는 네.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용을 낸 사람만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암호화를 해야 그걸 암호화시켜서 지상으로 뿌리는 겁니다. 암호가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RSA 암호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 통신은 전부 도청되고 있었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집에서도 전화 딱 받으면 이제 다른 방에서 받으면 다 들리잖아요. 맞아. 엄마 끊어. 그랬어. 네. 맞아. 완전 열려 있던 시절. 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그 이제 휘필드 DP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벌써 그 먼 옛날에 76년이란 그 시기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터넷이란 거를 일반인들이 다 연결될 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텐데 막강한 보안을 갖는 어떤 암호로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창고에다가 귀중품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열쇠를 딱 넣어서 그 문을 잠궜어요. 이제 내가 그 귀중품을 그 창고에서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열쇠를. 똑같은 열쇠를 넣어서 반대로 돌려야 되죠. 네. 이런 게 전통적인 암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휘필드 DP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쓰던 암호 방식을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을 할 때 저 사람과 나는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부대에서 야 너는 저 적지로 가서 정보를 염탐해 갖고 와. 근데 나랑 비밀 통신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를 키로 이용해서 서로 암호 통신을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암호 키를 외운 상태에서 적지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인터넷 세상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할 때 기본적으로 내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보내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인터넷을 그냥 떠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암호화 시켜서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시켜서 보내시려면 본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암호키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안 하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생전 보도 듣도 못 산 사람하고 비밀 통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와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필드 디피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 내가 창고 문을 잠그고 여는데 자물쇠하고 열쇠를 구입해서 자물쇠로 채우고 열 때는 열쇠로 열고 잠글 때 쓰는 것과 풀 때 쓰는 거를 다르게 쓰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로 암호화시켰으면 뭐 7, 8, 9, 6 이런 다른 번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비대칭키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놓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돼요?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 2, 3, 4, 5로 잠궜는데 5, 6, 7, 8, 9로 푸는 거죠.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냅니다. 그걸 해냅니까? 네. 대단들하다. 진짜 대단들해. 그러면서 자물쇠는 잠글 때만 쓰고 네. 열쇠는 풀 때만 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딱 만들 때 메인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번호를 저희한테 전송하실 때는 요 자물쇠를 쓰세요.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신용카드 번호를 채우죠. 그래서 보내면 열쇠는 본사 직원이 쇼핑몰 관리자만 갖고 있으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와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죠.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을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멋있다.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모르죠. 수학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수학이니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NSA에 고용된 수학자들은요, 포장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 해독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주로 해독이겠죠. 해독을 해요? 해독을 그러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건당 예를 들어 러시아 정보부를 뚫었어. 이번 달에 허탕 쳤다. 보너스 그렇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정 급여가 있고 어디 뭐 일본을 뚫으면 성과금이 나오는 이런 건지. 근데 암호 문제는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설사 지금 깨고 있어도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암호를 안 준비를 쓸 거 하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니, 일하는지 이런 거는 참 알기는 어려워요. 김수환 교수님 정도 되면 주변에 NSA 직원 한 명쯤 알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해주나? 진짜 수학은 저한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예. 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보이신 게 우리가 1, 2, 3, 4, 5로 암호화시켰으면 1, 2, 3, 4, 5로 푼다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학자가 야 자물쇠 열쇠 개념을 이용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밀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냈는데 실제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라 그러는데 이 암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학이 사용되냐면은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 그거 아니에요? 2, 3, 5, 7, 11, 13 이거? 그게 이제 소수라고 불리는 프라임 넘버인데 그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 아니요. 나누시면 돼요. 오늘 나는 그냥 관객이야.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방청객이야. 도와줘. 나도 힘들어. 지금 지날 것 이거 같아. 홍진경 씨가 나누세요, 못하면 갈 편안하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따라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한 병 더 마셔 빨리.
미치겠네. 일단 네.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면 더 쉽잖아요. 곱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뭐죠? 6, 6이잖아요. 네. 그러면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3. 2, 3.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분해거든요. 네. 35 같은 건 어떨까요? 5, 7, 2, 3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소인수분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소인수분해를 좀 큰 걸로 해볼게요. 11,663. 소인수분해. 소인수분 하라고요? 이제 곱하기 근데 2개를. 3으로 끝나는 건 소인수분해 안 되지 않아? 3으로 끝나는 게 있죠. 7, 9, 63. 네, 7, 9, 13 있죠. 알겠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쉽지만 곱해진 것을 이게 무엇을 곱해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5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요? 네, 근데 RSA에서는 2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최종적인 숫자의 자릿수가 617개를 써야 되는 거대한 숫자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다가 공개할 잠그는 키는 바로 이 곱해진 그 큰 숫자가 공개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2개의 곱인 건 알지만 이 2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2개의 곱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걸 금방 알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이 책의 보안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걸 보시면 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겼네? 그런 거죠. 왜 이거를 정했냐 하면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이요, 수학 덕분에 이 수학 덕분에 지금 아내분이랑 진짜? 결혼을 하신 거래요. 어떻게요? 거짓말. 네.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저 와이프랑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 네. 제가 조금 약속 장소에 일찍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어서 당시 풀고 있던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막 풀고 있다가 컨셉 아니었어요? 100% 컨셉인데. 몇 살에? 7년 전쯤에 일했던 것 7년 같습니다. 전쯤에. 예,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와이프 왔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까먹으시고. 그걸 잊은 거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몰입하느냐고. 쳐다봤더니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컨셉 아니었어요? 야, 와이프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카이스트에 소개팅이 잘 안 들어요. 진짜로. 그렇지.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갈 때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 있지? 막 이러면서. 괴담이 많아요. 진짜. 아니, 어쨌든 뭐 성공을 하셨네요. 수학 풀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와이프 만나고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수학에 이 바로 약혼자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수학으로 이 결혼, 아주 자기의 최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 가장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과연 내 평생의 배우자일까? 내 평생의 짝일까? 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수학으로 해야 되지? 수학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바로 그 폐기 표본 전략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버릴 상대를 통해 더 나은 상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예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 2명은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일종의 폐기 표본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이 2명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면 4번, 5번 안 만나고? 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방식.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 만나기 전에 2명은 이미 버리셨던 거예요?
아니 반대로 아내분께서 두 분 만나고 세 번째를 보신 거.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서로가 세 번째, 네 번째였던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게 5명 중에 앞에 2명은 버린댔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숫자를 둘로 할지 셋을 할지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학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얼마를 버려야 가장 확률이 좋을까, 확률이 높을까. 그게 바로 수학적인 문제인 거죠. 이 와중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예를 들어서 4명을 버렸다.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그 4명보다 더 좋을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생 만나는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런 접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생연분을 만나실까요? 마틴 가드너가 1960년도에 얼마를 폐기 표본으로 삼아야 적절한가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2라는 수가 2.71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그 2를 나눈 값을 폐기 표본으로 삼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전략의 방법이고 그 수치가 대략 한 37% 정도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성범 씨가 만약에 앞으로 그 30명을 만날 계획이다. 에휴, 30명. 물론 이런 숫자는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3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7%라 그랬으니까 대략 11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11명은 내가 데이터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경험을 쌓는데 필요한 숫자가 11명이란 뜻이에요. 30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명이 남은 셈이거든요. 그 19명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근데 문제는 19명을 세워놓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만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지난 11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7번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보다만 좋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내가 30명 전체를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높은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37%의 확률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00명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앞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조금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네네네.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종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집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몇 집 봤죠. 네, 몇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초반에 선택해버리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아니 오늘 가설이 이제 사주팔자보다 수학이 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학이 어떻게 용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약혼자 문제 이것도 그냥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 우리 이제 약혼을 했다 치고 금전운 좀 봐주세요. 아니 이 공식으로 재물운. 그렇지. 수학을 잘하면 뭐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이걸 설명하는데 수학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라는 거를 썼어요. 쉽게 설명하면 결과 중에 80%는 원인의 20%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놀라운 증명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카페가 막 메뉴가 엄청 많겠죠.
근데 사실 전체 매출의 80%는 메뉴의 20%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잘 나가는 뭐 아메리카노, 뭐 그렇겠지. 돌체라떼 이런 데서 나오고 네. 똑같이 그 매상의 80%도 20%의 단골 고객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접근하면 내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메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메뉴 20%, 핵심 고객 20% 단골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수학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만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건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고 그래도 수학이 투자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퀀트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장 동향도 좀 읽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도 좀 예측하고 옛날에 역사적 사건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인데 이 퀀트 투자라는 건 완전히 수학적인 데이터랑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 안에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얼추 돈을 벌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MIT 수학과 졸업한 다음에 23살에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고 이렇게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학계를 떠나서 네. 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거죠. 수익률이 전설적이에요. 어머나.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6%. 그러면 수학계를 떠날 만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떠나셨죠?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런 수익률이면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아예 모르고 순수하게 수치로만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수익이 거두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세계 10대 갑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미있는 거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투자사인데 여기에서 뽑는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전산학 이제 이런 거를 전공한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 전공자까지 뽑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과학자들만 주로 뽑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금융인을 뽑아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다. 와. 더군다나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금융보다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수학하는 분들은 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고 갈 것 같아요. 결혼도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1명을 버리고 하니까. 수학자들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데 최수영 교수님의 최애 수학자는 누구예요? 뭐 여러 수학자들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오일러. 가장 존경합니다. 어떤 부분이?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이신데요. 스위스 집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십니다. 평생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셨고 우리 왜 함수를 f of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호 같은 것도 처음 도입한 그런 수학자이십니다. 저희 이제 물리학과에서도 이 오일러의 이론을 많이 배워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저희 보통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배우는 그런 건데 수업 시간에 이 파트를 배울 때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오일러가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로지 머릿속 암산으로만 만들어낸 이론이다. 자, 우리는 너희는 두 보이지? 눈이 다 멀쩡한데 이걸 잘할 수 1부터 있지? 이해라도 하자. 자, 시작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근데 정말 그 아름다운 이론이거든요.
이론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일단 우리가 오일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일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어요. 오일러 항등식 진짜 아름다운 건데. 이건 진짜 진짜, 말도 안 아름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아름답더라고. 음식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저 뒤에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저게 사실 오일러 항등식이거든요. 아 그래?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이제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에? 막 복잡한 공식을 보면 우리도 막 불편해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수학자들도 똑같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간단 명료한 공식을 보면 뇌의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수학자들도 진짜? 똑같이 순수하고 간단한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매겨졌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이론. 그래요? 1등, 2등이 다 오일러네요. 맞아, 2등도 지금 오일러스 포뮬러라고 돼 있죠. 아니 3번은 숫자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수학 공식이에요? 저건 이제 소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소인수분할 때 소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수가 사실은 무한하다. 저거 증명 진짜 아름다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네네네. 드려볼게요. 아 그래. 아 맨날 이거 그래 너튜브로만 한번 우리도 보다가 한번 보자. 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오일러 항등식 왜 아름다운지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드다. 그 모드. 오케이. 오늘의 저의 목표는 진경님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름다운 건지. 오 좋아 좋아. 극한의 이해 챌린지. 좀 시켜주세요. 좀 초면인 친구들이 있어요. E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 네. 파이는 혹시 뭔지 아세요? 네네. 근데 얘는 3.14 이러고 6535 89 94 34 84 쭉 이렇게 이어지는 무한 소수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이 거듭 강조하셨던 자연상수 E라는 친구인데 이거는 그냥 쓰는 거니까 굳이 이해는 하실 필요 없고요. 2.718, 28, 184 뭐 이렇게 점점점점 가는데 자연의 법칙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2라는 숫자로 기결되는 게 되게 많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네네. 남은 친구 I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 이 I라는 친구가 똑같은 애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친구.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자는 거죠. 수학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오일러 항등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증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원을 딱 그렸는데 공식으로 쓰자면 이 원을 나타내는 공식이 뭐가 되냐면요. 2의 I,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뭐 아까부터 다 왔대. 근데 이렇게 해야 애들이 집중을 해요. 자, 이제 마지 남았어 하면 그때부터 딴짓을 하니까 2의 IX 보니까 비슷한 애가 딱 공식에 있어요. 파이랑 X랑만 다르죠. 네. 2의 I 파이 승이 I sin X에서 sin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 버리고 0이라는 결론이 들어요. 나왔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죠. 눈물. 오, 아름답죠. 잠깐만. 아니 언제적 눈물 난다. 눈물 나지. 눈물 난다. 와. 진짜. 와. 형범 씨 너무 설득이 됐나요? 됐어요. 아 왜 아름다운지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김태훈 교수님 아름답죠? 빌려드려요? 찍으세요. 아, 네, 네. 눈물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후배의 이런 그 강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1이라는 수가 아마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수가 1일 거고요. 이 0이라는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수치로 표현한 첫 번째 수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이고 그런 E나 I나 파이 같은 수학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많은 수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들이 저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저 식은 정말 아름다운 거고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배터리 연구만 이제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꿈의 배터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공기 같은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공기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게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모르면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할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제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등치가 크고 동글다는 얘기시죠? 뭔가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스프링이 딱 있을 것 같은 느낌? 발달 과정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나아갈지도 궁금해지는데 선생님들은 배터리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때쯤 배터리가 나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게 네. 정말 그 미래 과학 기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뭐 저장해 놓는 에너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부예요, 심장부. 반도체를 뇌라고 하면은 뇌가 죽으면 끝나겠죠, 그 기기는. 그렇죠. 근데 심장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몸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부가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때쯤에 당연히 다뤘어야 된다. 배터리 전문가시잖아요. 국가 기밀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뵌 김에 또 배터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다 물어보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충전하면서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예. 우리 엄마가 못 쓰게 하더라고. 너 충전하면서 핸드폰 쓰지 말라고. 예전 배터리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그렇게 한다고 나빠질 만한 그런 건 없고요. 또 충전하면서 써도 되게끔 그 배터리 자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예.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잘 때 있거든요. 충전하면서. 근데 그때 전자파 나서 안 좋다고 떨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자파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에 배터리가 8개 들어가는데요. 이거 4개만 갈아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작동은 되는데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동시에 넣어서 완전 방전이 됐으면 그 충전율이 거의 0% 근처에 가 있는데 거기랑 100% 충전돼 있는 거 4개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도어락은 작동이 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얘를 충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원래 충전하는 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달고 빨리 달거나 그렇게 될 수 프리라이더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8명 일을 해야 되는데 4명이 프리라이더를 하니까 나머지 4명이 죽어나니까 혹사돼서 더 빨리 달죠. 그럼 체감적으로 아까보다 한꺼번에 8개를 그게 더 다 갈아주는 효율적이죠. 게 좋네요. 그럼 에너자이저가 좋아요? 듀라셀이 좋아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땡이소께 제일 좋다고, 가성비가. 진짜요? 근데 이게 가격에 따라 달라지 않나요? 가성비로 보면 그럼 그런데 가성비로 봤을 때? 비싼 게 일단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검은 석유의 영향력을 하얀 석유가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석유 하면 왠지 이렇게 플렉스한 느낌 있잖아요. 석유가 나오면 뭐 대박이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우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서 나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리튬은 약간 그 느낌까지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끝말잇기 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꼬리, 리튬 이거. 아 이거 진짜 끝말잇기 할 때 리튬, 마그네슘 얘기하는 애들 진짜 상종하면 안 돼 진짜. 맞아요. 개념 진짜 못된 애들. 석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끗한 어떤 에너지원을 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기고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작가님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검은 석유는 일단 돈 냄새가 좀 물씬 나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20세기는 그야말로 석유의 시대였어요. 오일머니라는 말이 단순히 뭐 부를 가진 상징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 전체를 결정하는 힘,
국제적 영향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오일머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세븐 시스터즈라는 게 있어요. 칠공주. 칠공주. 네, 칠공주. 세븐 시스터즈? 어감이 좀 이제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제 실체는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요. 그 에너지 시장, 이 석유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시장을 이제 군림했던 그 주로 미국의 7개 기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견이 됐으면 그 한국 석유가 아니라 그 시추한 기업 석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자본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건데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면 되는 거죠.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근데 국가가 그 호락호락 주지 않을 테니까 대개 초창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던 국가들로부터 뺏어오거나 나중에 그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려고 그럴 때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기름이 내 땅에서 나오는 건데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근대 국가에서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뺏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변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븐 시스터즈 지금도 여전히 좀 끝발 있나요? 지금 잘 나가죠. 잘 나가요? 네, 엑슨모빌만 예를 들어보면은 2024년 한 해 매출이 3,445억 달러 이게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48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3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엑슨모빌 기업 하나의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의 70%에 달하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뭐 다른 6개 기업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은 석유가 잘 나가는데 하얀 석유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제 인프라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다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ESS 기술 또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나 그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패권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리튬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리튬이온 전지 내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딱 하나 대체 불가한 부분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부분의 특징이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리튬 쪽에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앨범이나 칠레 SP,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세븐 시스터즈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특히 이제 남미 나라들에서는 리튬 광산을 좀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석유의 초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이제 소금 호수, 염호가 있어요. 네. 근데 염호의 염수에는 당연히 뭐 소금 그리고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한 3,000제곱킬로미터 된 호수의 절반 정도 면적에서 채굴 중인데 여기 묻혀 있는 리튬만 해도 768만 톤. 아니 근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대요? 찍어 먹어봤겠죠. 짜니까 이제. 다 쑤셔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봐. 오 짜네? 있겠다. 최고로 한 거지. 참고로 칠레에는 18개 정도의 염호가 있는데 이 칠레 염호에는 전 세계 리튬의 30% 넘게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칠레 대박 났다. 칠레. 우리나라엔 리튬 안 나오나? 놀랍게도 작년 7월에 대박.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경북 울진, 충북 단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 안타깝게도 울진이 그 금강송 보호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보호대상 소나무인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서 몇 그루 있대요?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네, 이거를 들인 비용 대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가끔 이제 단군 할아버지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뭐 석유도 안 주고 리튬도 안 주고 뭐 하셨냐, 히토리도 없고. 저는 당군 할아버지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 홍진경 씨가 원망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아니고. 터를 또 잡아주시고. 그렇죠. 사실 그 땅이 여기는 아니에요. 사실 북한보다 더 가만히 계세요. 저봐요, 저런 좋은 뇌를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문자마저 디스를. 따뜻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와, 진짜 지식이 다식하신 분. 근데 리튬 하는데 리튬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 시점에서 진짜 너무 사실 심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네, 딱 정확한 시기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산소나 수소 이렇게 원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도 그렇게 원자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처음 발견될 때 그 암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암석에서. 엽장석이라는 그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서 발견이 돼서 그리스어로 이 돌이라는 말이 리토스거든요. 그래서 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리토스에서 리튬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번호가 작을수록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해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원자가 1번, 2번, 3번 이 앞에 있어요. 주로 수소고 그다음 헬륨인데요. 3번이 리튬이다 보니 사실 이 리튬도 사실상 빅뱅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리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또 이 별이 폭발하고 하면서 다시 우주로 퍼지고 지구의 어딘가에 놓이면서 칠레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채굴 하게 되는 거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낸 원소인 거예요. 너바나라는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 노래 제목인데라고 떠올리시는 분들도 리튬이요? 있을 거예요. 네. 리튬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너바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네. 리튬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특정 내용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을 찾아서 너무 기뻐. 내 머릿속에 있는 친구.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외로워. 괜찮아. 우울하다, 괜찮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를 보여주는 가사거든요. 이 리튬이 양극성 장애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먹어요? 네, 먹습니다. 네, 경구로 복용하는 그 치료제고요. 1967년도부터 쓰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970년에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네,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아주 심한 경우에만 정해진 양만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됩니다. 리튬을 어디서 구하시게? 리튬이요? 배터리 또 빼먹으려고 그래요.